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차 시수를 맡게 된 정다연이라고 합니다. 3차 시수업은 이러한 목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피처 엔지니어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각각의 세부 단계인 피처 제너레이션, 그리고 피처 셀렉션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을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사용할 베이스라인 모델인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인 피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이란 데이터에서 모델이 학습하기에 적합하고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피처를 설계한 뒤에 생성하고 변환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처 엔지니어링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즉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내도록 하는 것과 과적합을 방지, 노이즈성 피처를 가공하고 제거해서 일반화 능력을 높이는 것, 마지막으로 모델 학습 시간 단축, 불필요한 피처를 제거함으로써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뒤에 문 한번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피처가 전체 모델의 성능을 크게 좌우한다. 피처는 모델이라는 엔진의 연료로서 작용합니다. 어떤 피처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전체 모델의 성능이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모델이 피처 엔지니어링을 거친 후 성능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피처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내고 피처들의 분포를 스케일링이나 인코딩을 통해 조정하고 변환하는 피처 트랜스포메이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변환된 피처들 중 유의미한 피처들을 남기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피처 셀렉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처를 어떤 기준으로 설계하고 엔지니어링 하느냐, 거기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직관과 경험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피처를 설계하는 도메인 지식 기반, 그리고 EDA를 통한 통계적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피처를 설계하는 EDA 통계 기반 피처 설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다음 챕터들에서는 피처 엔지니어링의 각 단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피처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처 제너레이션은 기존의 변수를 조합하거나 다른 값을 가져와서 모델이 참고할 추가 정보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치형 변수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수치형 피처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BMI 수치를 새로운 피처로 추가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다음으로는 범주형 변수 등을 조합해서 새로운 특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젠더라는 컬럼이 F와 M 이렇게 두 가지 문자로 이루어진 컬럼이고 age라는 컬럼은 10, 20, 21 이렇게 범주형으로 변환된 숫자가 들어있는 컬럼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컬럼을 합쳐서 M12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는 피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수치형 변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합이 이 수학적 조합인데요. 기존 수치형 피처 간에 이제 4칙 연산 같은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피처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덧셈, 뺄셈이나 곱셈, 나눗셈 같은 기본적인 4칙 연산을 포함해서 비율이나 로그 변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피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범주형을 조합할 때는 여러 범주형 변수를 조합해서 더 세분화된 의미를 갖는 피처를 생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이라는 범주, 그리고 성별이라는 범주를 하나로 합친 그런 지역 성별 피처를 생성할 수도 있고, 조건부 빈도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카운트 인코딩이라고 해서 각 범주의 등장 횟수를 카운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룹 통계 기반 변수로 특정 그룹 단위로 통계치를 내서 피처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빅처시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그룹 바이 평균이라고 해서 사용자별로 평균 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요. 순위 변수라고 해서 카테고리 내에 이제 판매량 순위 같은 거를 피처로 추가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룹 평균 중에 현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비율 계산을 통해서도 피처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지도 학습 기반 생성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하긴 조금 이르지만 가볍게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클러스터링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피처를 추가할 수도 있고 PCA 등을 사용해서 차원 축소라고 해서 원래 피처보다 좀 더 간결하게 압축된 피처를 사용해서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메인 지식 기반 생성인데요.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건데 실제 업무나 분야의 지식을 반영해서 의미 있는 피처를 직접 설계한다고 보시면 되고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1980년대 백화점의 시간대별 방문자 수를 예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 백화점의 카드 결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때 단순히 그냥 시간이라는 컬럼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반영한 피처를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80년대에는 여성이 장을 보러 오는 비중이 시대상으로 높다는 점을 반영해서 시간대별 여성 고객 비율이라는 피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막 보급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카드 데이터만으로는 전체 고객을 대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도입 경과 일수 피처를 생성할 수도 있고 그 시기에 남성 대부분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4시 이전에 남성 방문이 구조적으로 적었을 거라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대 여부 피처를 또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 자체에는 시대적이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피처로 번역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피처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피처가 많다고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에 컴피티션을 할 때 이런 도메인 피처들을 성별 시간대, 성별 요일처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4,000개까지 만들었었는데 오히려 그 걸러서 2,000개로 줄였을 때 검증 성능이 훨씬 좋았어요. 왜 그러냐? 조합을 뭔가 기계적으로 우리가 늘렸을 때 실제로는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노이즈성 피처와 서로 겹치는 중복 피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완전 우연한 그런 패턴까지 외워버리는 과적합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피처 셀렉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피처 셀렉션이라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축복된 변수를 제거해서 모델의 효율성과 일반화 능력, 해석력을 높이는 단계입니다. 크게 필터와 모델 기반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필터는 모델 학습 이전에 EDA 같은 걸 해가지고 모델의 통계적 속성을 보고 피처를 선택하는 것이고 모델 기반 방식은 실제 모델을 학습시켜보고 피처 중요도를 계산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피처를 선택하는 겁니다. 필터 방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상관관계 히트맵인데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행렬을 나타내주는 히트맵을 우리가 파이썬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된 그림이 나오는데요. 상관관계가 색깔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의 변수가 과적합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델을 학습시킬 때 가장 많이 경계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하나의 변수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뭔가 과도한 일반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높은 상관관계 변수를 제외하고 이렇게 너무 낮은 분산을 가진 피처 또한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피처 스텝와이즈 피처 셀렉션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모델 성능을 최적화하면서 불필요한 피처를 제거하고 중요한 피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forward selection, backward selection, stepwise selection 이렇게 됩니다. forward selection은 빈 모델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피처를 추가하면서 이걸 추가했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오르는지 그 다음 피처를 추가했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쌓아가는 거고 backward selection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피처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 시작해서 하나씩 제거를 하면서 성능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성능이 떨어졌으면 이 피처는 굉장히 중요한 피처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성능이 올랐으면 이 피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노이즈성 피처였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양방향에서 동시에 추가 제거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스텝와이즈 셀렉션입니다. 과정을 보자면 빈 모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피처 에딩이라고 해서 피처를 계속 추가하면서 성능을 개선해 가면서 알맞은 피처를 선택하고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피처를 제거하는 피처 딜리팅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 여기까지가 필터 방식이었고 그 다음으로 모델 베이스드 방식이 있는데요. 모델 베이스드 방식은 실제 모델 학습을 하면서 계산한 피처 중요도를 바탕으로 피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트리 기반 특성 중요도랑 샵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트리 기반 특성 중요도가 있습니다. 트리 기반 특성 중요도라는 것은 랜덤 포레스트, 그라디언트 부스팅 등의 트리 모델들이 있잖아요. 이 트리 모델이 분할에 사용된 빈도로 중요도를 산출한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저기 보시면 X1이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어떤 노드가 분리될 때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10대냐 20대냐를 기준으로 분리를 할 수도 있죠. 그때 이 기준에 사용되는 이 칼럼이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X1이 사용되고 근데 다시 두 칸 밑에 보면 X1이 한 번 더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X1이라는 컬럼이 이거를 분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생각해서 여기다가 많은 중요도를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장점은 이제 비선형 관계를 우리가 선형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이런 걸 포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상호작용의 효과를 서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뭔가 스케일링 등의 그 처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범주수가 너무 많게 되면 중요도가 좀 분산될 수 있다. 어떤 게 중요한지를 오히려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처 임포턴스인데요. 이런 걸 기반으로 이제 피처 임포턴스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피처 임포턴스는 각 피처가 예측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값인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진위 계수라는 건데 각 피처가 이제 트리별로 분할이 될 때 impurity라는 그 에러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순도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합한 개수도 있고 이 permutation importance는 학습된 모델에서 이 피처의 값을 다 섞어가지고 무작위하게 만든 다음에 어떤 게 성능이 감소가 이만큼이 됐다 하면 얘는 되게 중요한 피처인 거고 조금밖에 감소가 안 됐다 라고 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피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샵인데요. 개별 예측 단위에서 각 피처의 기여도를 계산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어떤 피처들이 특정 예측값이 나왔을 때 이 정도를 공정하게 분배를 해서 수식으로 정량화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참고용으로 수식을 가져오긴 했는데 어차피 모델에 찍으면 다 알려주기 때문에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한국어로 교차 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트레인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나눌 때 한 번만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나누고 걔네들을 섞어서 선택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교차 검증 방법인데 우리가 교차 검증을 안 하게 되면 저 그림의 맨 첫 번째 줄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를 해놨잖아요. 근데 이 테스트 데이터에도 분명히 유의미한 정보량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분리해놓고 얘는 테스트에만 쓸 거야 하고 얘를 아예 쳐다보지 않으면 이 모델에서 테스트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유의미한 정보는 제가 알 수 없게 돼요. 근데 사실 이 테스트 데이터에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을지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 데이터를 그냥 완전히 고정해서 분리해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학습할 때는 뭐 이만큼을 나는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해서 A 그룹으로 따로 빼놓고 우리가 다음 학습을 할 때는 다른 분포를 또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와 트레인 데이터를 계속해서 섞어가지고 교차 검증하면서 과적합을 방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K-폴드 교차 검증인데요. 이 K-폴드라는 방식에서 우리가 K-값을 우리가 사용자가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 전체 데이터셋에서 일단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를 나눈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를 K의 데이터 폴드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K 값이 지금 5개인 거예요. 그래서 5개의 폴드로 분할을 해놔서 하나씩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면서 교차 검증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실습에서 사용한 베이스라인 모델인 랜덤 포레스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 즉 결정 트리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종합하는 앙상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트리라는 것이 개별 트리는 조금 데이터의 과적확대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 트리를 훈련시키고 그 결과를 평균을 냈을 때 일반화 성능이 좀 더 좋아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습 자료는 여기까지고 다음으로 바로 같이 파이썬 실습을 해볼 건데 3차 시 실습 자료를 한번 다 같이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다려드린 것 같아서 충분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실습 파일에 좀 문제가 있으시거나 하면 각 멘토분들께 꼭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일 먼저 그 데이터셋 로딩한 다음에 필요한 모델 인풋하고 그 데이터셋을 로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크라이브를 사용해서 봤더니 이 데이터는 시험관에 관련된 데이터셋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식한 배아가 살아남을 확률, 즉 임신이 성공할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데이터셋을 보니까 배란 자극 여부, 배아 이식 여부, 불임 원인 등의 다양한 피처들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술 당시 나이나 또 임신 시도 연수, 시술 유형 이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신 성공 여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 수치로는 이렇게 뜨고 그것을 그래프로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0은 임신에 실패한 것이고 1은 임신에 성공한 건데요. 이것을 비율화해서 수치로 출력을 해보니까 임신의 성공 확률은 약 25% 정도인 걸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의 분포를 확인을 했으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율인 7대3 비율로 분할한 후에 본격적인 전처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때 테스트 사이즈를 0.3으로 이제 지정을 해두면 7대3 비율로 분할이 되고 이 랜덤 스테이트를 꼭 고정을 해놔야지 우리가 여러 번 실행했을 때 새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고 고정된 값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결측치를 처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컬럼을 이제 수치형과 범주형으로 자동 분류를 하고 수치형 컬럼은 평균값인 민으로 대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범주형 컬럼은 이제 최빈값인 모드로 대체를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스널점 썸을 다시 출력해서 결투치가 모두 제거가 됐는지 검증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화생 변수를 생성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저희가 배웠던 픽처 제너레이션 부분인데요. 이 데이터의 컬럼을 제가 좀 보니까 시술 시기, 그리고 신선 배아 사용 여부, 동결 배아 사용 여부 이렇게 세 가지 컬럼을 눈에 띄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선 배아 사용 여부와 동결 배아 사용 여부는 트레이드 오브, 그러니까 즉 양립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동결 배아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신선 배아를 썼을 거고 신선 배아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동결 배아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또 시술 시기 또한 배아의 신선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기존의 칼럼 3개, 이 시술 시기 코드, 신선 배아 사용 여부, 그리고 동결 배아 사용 여부를 조합해서 배아 사용 조합 이력이라는 새로운 범주형 피처를 제너레이션 했습니다. 이것은 개별 변수보다 이 세 정보의 조합 패턴이 임신 성공률과 더 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저 자신의 도메인 지식에 기반한 가설에 대한 피처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코딩과 스케일링을 해볼 건데요. 머신러닝 모델은 저번 차시에 배웠듯이 문자열을 직접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처리를 적용할 건데요. 여기서 보면 올디너리 인코더라고 써있죠. 얘는 올디너리 인코딩을
사용을 할 건데 얘는 범주형 변수를 전부 정수로 바꿔주는 그런 인코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에 그냥 10 이렇게 써 있다고 해도 걔가 범주형으로 써 있으면 우리가 수치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수치형으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써 있죠. 얘는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수치형 변수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로 정규화해서 변수 간의 스케일 차이가 너무 큰 경우에 모델 학습에 왜곡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스케일링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코더 핏 트랜스폼 여기랑 스케일러 핏 트랜스폼이 트레인 데이터에만 적용이 되고 테스트 데이터에는 트랜스폼만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처리를 할 때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를 미리 분할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걸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내가 전처리를 적용하게 되면 이 데이터는 원래 정보가 변형되고 노출이 돼서 나중에 검증을 수행했을 때 엄청난 오류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데이터 누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모전에 나가거나 아니면 수업을 듣거나 모든 전처리 과정에서 이 누수가 발견되지 않도록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피처 임포턴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변수를 사용해서 우선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먼저 학습을 시키고 피처 임포턴스 속성으로 각 변수가 예측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로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변수가 임신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토랩이라서 한글이 조금 깨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치형으로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시술 시기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집된 신선 난자수, 총 생성 배야수 이렇게 탑 20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상위 20개 변수를 추출해서 제가 이것만 가지고 다음 모델링 과정에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모델이 아까 저랑 같이 배웠던 랜덤 포레스트 모델인데요. 앞서 뽑은 상위 20개 중요 변수만을 사용해서 새로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재학습시키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학습했을 때는 우리가 이 피처 임포턴스를 찍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해본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상위 20개만 다시 뽑아서 재학습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 변수를 다 쓰시는 대신에 중요 변수만 이제 학습을 함으로써 모델이 좀 단순화되고 불필요한 변수로 인한 오버피팅, 과적합 가능성을 줄이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모델을 기반으로 성능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이 혼동 행렬을 찍어보니까 정확도 기준으로 약 73%의 성능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이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과제를 같이 올려드렸는데 오늘 과제는 이 오늘 사용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직접 피처 엔지니어링과 교차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절대로 저희가 성능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진 않을 거고 조별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니까 자료랑 PPT를 꼭 참고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해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각조 멘토님들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서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혼자 하지 마시고 조별로 스터디를 하면서 해보시고 같이 보고서 작성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